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런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다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관심 자체도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으로 많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특집 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업계 상황이 어떻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진단 키트부터 백신, 치료제 내용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약바이오와 또 화학산업에 특화된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대표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은 헬스케어와 화학에 특화된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헬스케어 중에서도 항암제 쪽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데고요.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10년 차 된 투자자문사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은 정보들과 현황들을 좀 면밀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의 직과 상황이 어떤지 차 대표께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면은 정말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S&P 500 우량 기업 500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도 무차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통량이 막히면서 되었는데 헬스케어 업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진단을 하겠죠.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길게는 보면은 백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단기업이 주가가 참 긍정적이었죠. 근데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치료제를 개발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이제 S&P 500이라든지 글로벌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아프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백신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면 백신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백신 개발을 잘할 거라고 보는 글로벌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강세 기조였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왜 이런 치료제 개발 예상 기업이 약이 없는데도 주가가 올랐을까? 그리고 두 번째, 백신 기업들이 왜 그렇게 강세 기조로 갔을까를 예상을 해보면요. 2009년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그래서 신종플루의 예를 들면 그때 사망자 수가 2만 명 정도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종플루에 맞는 약이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2009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4조가 나왔습니다. 4조 원이 나왔고요. 토탈 보면 한 20조 원을 돈을 벌었죠. 그러면 20조 원이 캐시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PBR로 보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의 4 내지 5배 정도 되면은 시가총액으로 한 100조 정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다 돈은 20조를 벌고 시가총액은 100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중에서도 제일 앞서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강세일 수밖에 없었죠. 자, 요약하면은 다른 모든 기업들은 빠졌는데 치료제를 개발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백신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단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주가 추이나 기업들의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설명 듣다가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이걸 것 같은데 이거는 강고문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FDA와 같은 규제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의 환자에 쓰이는 치료제로는 HIV 치료제나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간염 치료제 같은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항인플루엔자, 그리고 항염증제 등이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이토카인 스톰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 관련된
제약사들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제와 그 백신에 관련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의약품 개발 현황을 보면은 첫 번째 치료제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치료제는 렘데시비어입니다. 이 렘데시비어 그 개발사는 전체 매출액의 약 73%가 HIV 치료제에서 나오고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에 강한 기업입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렘데시비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다가 임상은 실패했지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이 4월에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은 5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아비간 같은 치료제도 5월에 임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백신인데요. 글로벌 제약 시장에 있어서 백신 시장은 4개 기업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백신의 개발은 현재 NIH 주도로 해서 mRNA 1137에 대한 그 임상 1상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개발이 해서 나오기까지 1년에서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의 규모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은 현재 약 47조 원 시장입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을 크게 치료 영역별로 구분을 했을 때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당뇨나 류마티스 치료제 시장, 그리고 백신 시장,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시장으로 이 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팬데믹으로 일어난 바이러스의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앞서서 이제 타미플루가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타미플루의 예가 있습니다. 타미플루의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매출액의 합은 약 22조 원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는 약 4조 원의 그 상회하는 그런 매출액을 보였는데요.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신종플루와 같은 그런 대유행이 있었고 WHO의 경고와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의 비축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한 블록버스터가 된 사례입니다. 예. 백신 설명 중에 그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치료제도 어떻게 좀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결과가 지금 4월과 5월에 그리고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포함된 그런 글로벌 임상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5월 이후에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타이밍을 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은 조고문께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질문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개발 원리나 단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바이러스는 독자적으로는 증식을 하지 못하고 숙주세포에 침투를 해서 그 숙주세포의 여러 가지 기전을 이용해서 증식하고 그 숙주를 떨치고 나와서 이웃한 숙주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치료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항바이러스 제제를 만들 때는 각 단계를 저해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투하는 단계를 억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유전자 물질, 즉 RNA나 DNA를 숙주세포로 방출하는 단계를 방해하는 방법, 그리고 DNA나 RNA를 복제하는 단계를 방해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숙주세포를 빠져나오는 단계를 방해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러스 제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는 렘데시비르가
첫 번째인데요.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다가 임상에서 중단된 것인데 RNA를 중합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제제입니다. 따라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RNA를 중합시키고 복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칼레트라는 에이즈 치료제, 즉 HIV 바이러스 억제제인데요. 이것은 그 프로테인 합성을 저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에서도 이 프로테인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목받고 있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게 클로로킨인데, 클로로킨은 원천적으로는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개발된 것입니다. 근데 사스 유행 당시에 이 클로로킨이 사스가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RNA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강 고문과 조 고문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 답변들을 이렇게 합치면 뭐 솔직히 말해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이나 메커니즘 자체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앞으로의 얘기는 또 차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죠. 코로나19가 이제 잡혔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헬스케어 업종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감염병은 인류가 많이 극복됐다고 봤었죠. 그래서 보면 바이러스 치료제,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서 이제 긴급한 것을 지나서 만성 질환으로 갔죠. 그래서 인류가 보면은 12개 병이 크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가지 병 정도를 해결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2가지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죠. 항암제를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암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다음 알츠하이머 치매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집중된 분야는 이런 항암제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뭐 제가 볼 때는 뭐 신종플루처럼 그런 같은 궤적을 가질 거라고 보이지는데 그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저희들 우리 국내 기업도 그렇고 국외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다들 항암제 기업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특히 보면은 면역 항암제에 집중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5년 생존율이 돌아가시는 암 환자가 5년 생존율이 0%에서 5%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요 원인은 면역 항암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4년도 12월 달부터 지금 면역 항암제가 9개 정도 출시돼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글로벌리.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간 뒤에는 제가 볼 때는 항암제가 다시 부활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DA 이렇게 신약 허가 건수도 보면은 참 재밌는 결과를 내는데요. 흔히들 보면 이런 스마일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 이렇게 스마일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6년, 97년도에 피크를 쳤다가 2007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FDA 허가 건수가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트럭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보면은 선행 지수인데 과거에는 97년도 같은 경우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인류의 병을 치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항암제라든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면서 암흑기로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FDA 허가 건수가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8건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중에 한 40% 정도가 지금 항암제 쪽 적응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간 뒤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항암제, 그리고 글로벌도 많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19년에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5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20조에서 50%씩 성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가 시장을 많이 주도할 것이다. 특히 항암제 쪽이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 대표께서 그 항암제, 특히 면역 항암제에 대한 시장 각광받을 것이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강 고문께도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의 시장 규모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항암제 그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로 그 의약품은 개발되어 왔습니다. 현재 그 항암제 시장 규모로 보게 되면은 약 160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글로벌 제약 시장을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제약 시장은 약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예상됩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약 11.5%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2028년도에는 약 300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미래 그 항암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트렌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8년, 19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라이센스 딜이나 M&A를 봤었을 때 항암제 그 기술이나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라이센스 딜과 M&A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2019년도, 2020년도 JP모건 컨퍼런스를 보더라도 이런 항암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초에 있었던 약 84조 원에 이르는 M&A 건수를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글로벌 제약 시장에 있어서는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항암제 시장은 특히 최근에 개발된 면역항암제가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항암제 개발 트렌드를 보자 하면은 타겟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PD-1이나 PD-L1 같은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 그리고 BTK나 CDK, 그리고 PARP, EGFR, 그리고 CD38 같은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항암제들이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PD-1이나 PD-L1 같은 그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는 고형암 쪽으로, 그리고 BTK는 혈액암 쪽으로, CDK는 유방암, 그리고 PARP는 난소암, 그리고 EGFR은 폐암을 타겟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CD38 같은 경우는 골수종을 타겟으로 암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암종의 다양한 암종과 그리고 적응증의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이런 암 치료제도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전체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크고 그리고 항암제 시장은 면역 항암제가 좀 주도하는 시장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항암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기술 고문께 또 어려운 질문이 갈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서 차 대표께서도 그렇고 강 고문께서도 면역 항암제 쪽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줬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면역 항암제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면역 항암제가 개발됨으로써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의 암들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별로 보면 암 치료에 있어서 제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 이때는 무차별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탈모라든지 구토 등의 부작용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또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식 신호를 블락킹하는 방법인데 이때도 역시 내성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말경에 이제 나왔는데요. 면역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해서 죽이는 방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고 하는데 PD-1 분자를 억제하거나 PD-L1 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2014년도에 개발이 됐고 이것이 이제 독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항암 효과를 나타냈고 또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를 병용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우리 몸이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면역세포가 그것을 찾아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 입장에서는 그 면역 기능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암세포에서는 PD-L1이라는 분자를 만들어가지고
T세포에 있는 PD-1 분자에다가 결합시켜 줌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네거티브 시그널을 T세포로 주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발된 것이 PD-L1이나 PD-1 분자를 블로킹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PD-1과 PD-L1에 블로킹하는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용하는데 PD-1을 블로킹하는 제제를 이제 PD-1 억제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PD-L1, PD-L1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예, 고모님. 저희가 사실 시간을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근데 제가 이 질문만큼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차 대표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면역 항암제 얘기까지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 가운데서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가장 좀 성과를 내고 혹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는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시면 국내외 기업 요즘에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첫째 치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있고 국외 기업이 있겠죠. 자, 치료제 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상에 진입한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상 결과가 4월달, 5월달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신종플루급으로 지금 신종플루 때 에스카게도 2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15,0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종플루의 타미플루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벌어들였던 현금이 20조.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상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치료제 쪽은 애석하게도 제일 빠른 게 해외 기업들이 좀 빨리 있고요. 어제가 뭐 이틀 전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기업도 지금 이제 치료제 쪽에 이제 1상을 7월 말에 진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 전체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그런 동물 임상 결과라든지 그러니까 일상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 인상 이제 독성 실험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 결과들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들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